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중미 간 전략적 경쟁과 아태 지역으로의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대량 학살 무기의 확산 등 여러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과 미국의 대립 양상이 심각해진다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한때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쟁을 벌여왔지만, 그러나 이제 양국은 경쟁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해졌고, 이제는 상대방을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위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강대국의 전략적 경쟁 관계의 패턴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분야의 세계 최고의 패널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하버드 그램 앨리슨 교수님, 야오 윤주 중미 국방관계 센터장님, 그리고 8년간 호주 외무부 장관직을 역임하신 게렛 에벤스 명예교수님, 김성환 전 외교부 통상부 장관님이 함께 계십니다. 정말 훌륭한 패널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세션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5분씩 발표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슨 교수님께서는 PPT를 준비하셨다고 하고, 다른 분들은 PPT 사용하지 않고 발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 후 20분간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럼 앨리슨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해의 중요한 제주 포럼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실제로 참석할 수는 없어서, 물리적으로 참석할 수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특히 이렇게 훌륭한 패널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질문은 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국제관계에서 오늘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중국의 부상의 영향, 그리고 미국, 그리고 국제 질서가 그동안에 미국이 약 가디언의 역할을 지난 70년간 해왔던 그런 국제 질서에서의 영향입니다. 역사의 전례가 없도록 중국은 지금 아주 빠르고 아주 멀리까지, 그리고 다양한 그런 각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것을 피부로 매일매일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규모와 그 크기를 매일매일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버드의 교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굴기는 너무나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놀랄 시간조차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잠시 멈추고 우리가 좀 놀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굉장히 한국의 그러한 미라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전 세계의 가장 큰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는데요. 이러한 것은 2세대 만에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을 살펴보면은 지난 세대, 한 세대 만에 한국이 그동안 했던 것을 따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중국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인구가 한국 인구의 25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가장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가장 큰 그런 영향을 역사에 걸쳐서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의 리칸유는 중국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다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질문은 어떻게 이것이
전 세계의 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특히 아태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제 답은 이것은 점점 더 점증하는 압박과 긴장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중국의 이웃 국가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동북아 지역이겠지요. 그리고 특히 가장 섬세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한국인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국경을 맞닿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첫 번째로는 제가 논한 토픽과 주제와 개념인데요. 제가 제 책에서 4년 전에 발간한 책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이었는데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아시아가 아테네와 같이 스파르타 패권국을 넘어서서 부상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 역사상 살펴보면은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독일이 영국의 라이벌로 부상했을 때, 그 당시 영국은 100년 이상 패권국이었고요. 그 이후에 중국이 지금 부상을 하고, 이것이 지금 미국의 세기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러한 100년을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 리스크라는 것은 어쩌면 전쟁으로 야기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그리고 이 투키디데스의 경쟁이라고 은유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제가 최근에 작업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지난 5년 동안 실험적으로 연구했던 것이고 발간한 책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9개의 가능한 그런 증명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가장 흥미로운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것은 바로 존 케네디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쿠바 미사일 때에 그때 전쟁으로 시작된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관련한 아이디어가 바로 중국의 굴기입니다. 약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요 나라의 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협약을 통해서 경쟁 파트너십을 구가해서 전쟁을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21세기에도 우리가 살펴보고 싶는데요. 21세기에는 기술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공존을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공멸의 길을 갈 것인가 선택에 있습니다. 저희가 두 개의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살 것이냐, 공존할 것이냐, 아니면 공멸할 것이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저는 각각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키디데스입니다. 투키디데스는 역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고, 역사책에서 많이 나온 사람이지요. 아주 유명한 그런 전제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굴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스파르타 패권국의 두려움입니다. 굴기하는 신흥국과 패권국의 두려움. 이런 경우에는 전쟁이 불가피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아주 구조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재된 원인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세계 1차 대전의 원인이 되었기도 합니다. 독일의 부상이 그동안의 영국 패권국을 부담스럽고 두렵게 만들었고, 이후에 결과적으로 사라예보의 총성 등을 통해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럽을 전체 파괴하게 되었고, 이것이 현재 미중의 이러한 경쟁 관계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 것입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약 1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투키디데스 전쟁의 함정의
살펴봐야 하는데요. 어떤 실현국이 부상을 할 때 이것이 지배하던 패권국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선다라는 것입니다. 투키디디스 함정의 사례를 살펴보면은 전쟁, 예정된 전쟁에서도 말을 했지만은 하버드에서 약 500년간의 전쟁으로 치달았던 그러한 위기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신흥 부상국이 지배, 패권국을 위협했던 것이고 16개의 사례 중에 4개가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였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례였고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사례고요. 가장 흥미로운 2가지 사례는 20세기에 미국의 부상이 있었고 20세기 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2번째로는 소련의 부상 그리고 미국 이때는 전쟁이 우르치닫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 냉전이 있었고 전쟁이 없이 냉전의 기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투키디디스 함정에서 또 다른 예를 살펴볼 수 있는데 다음 사례를 살펴보면은 제가 송나라와 요나라의 전쟁을 말씀드렸는데 북과 거란 같은 경우에는 몽골의 부족으로서 여러 자잘한 갈등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요나라와 송나라 간에서. 그러나 협상을 통해서 협정을 맺어서 경쟁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돈독한 파트너 관계를 맺게 됐는데요. 사실 관리하기 어려운 관계이지만은 이를 통해서 120년 동안 전쟁 없이 평화 시기를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 훨씬 더 친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코피티션이라고 부르는데요. 협력과 경쟁의 합성어입니다. 애플과 삼성이 그 예가 되겠지요. 둘 다 테크 기업으로서 각각 아주 좋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제조 회사입니다. 애플과 삼성은 서로 엄청난 경쟁사입니다만은 2011년부터 삼성이 애플을 앞서갔고 그러면서도 스마트폰의 공급업체로 서로 경쟁 그리고 파트너십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삼성은 서로 공급업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삼성의 부품은 애플이 팔고 또 경쟁사인 애플의 부품을 삼성이 팔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다면은 이런 두려운 경쟁 관계가 이렇게 서로 중요한 공급업체로 될 수 있었을까요? 애플의 팀 쿡 CEO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이것은 인생이다.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이러한 것은 우리가 생존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또 중국의 이러한 특정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21세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본질이라는 것이 불가분하게 서로 함께 결합되는 형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공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멸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우인주 센터장님 5분 드리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문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또 동료와 친구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아직 중국 관련해서는 완전히 정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간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은 중국에서는 미국이 지난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중의 관계가 협력적으로 가야 하지 경쟁적으로 가야 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경쟁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경쟁 관계가 향후에 우리의 관계를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는 전략적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은 처음 안보 딜레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각 진영에서 말이죠. 그래서 군사 태세가
서로 위협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핵 역량에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무기들을 재배치하고 군사 훈련을 강화하고 여러 위기와 무력 충돌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바로 불안과 또 불신을 더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중의 경쟁이라는 것은 안보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종종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을 선택해서 경제를 원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을 선택해서 군사적인 보호를 받을 것이냐 이렇게 둘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자 동맹을 개발함으로써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가 서로의 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성장과 안보의 안정이 서로의 의존성을 높이고 이것이 아태 지역에도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경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안보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보적인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북핵 문제 같은 경우에 한반도에서 핵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중국에만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이고 동북아시아 모든 국가의 북핵 문제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정책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외교적 노력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중국과 미국이 함께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 북핵 문제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과거를 살펴보면은 글로벌 테러 문제라든지 9.11 이후에 함께 협력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장 집단 학살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 상황의 조정을 더 많이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그런 조정이 일어나지 않았고 몇몇 전략적인 경쟁이라는 것은 양국의 안보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국가의 안보 관련 문제를 더욱더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미중의 협력의 의지라는 것이 지역 안보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낮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중 관계는 여전히 유동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양국 모두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 세계의 경쟁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국 관계의 본질, 주된 본질이라고 하고 두 번째, 대만 문제가 가장 예민한 그런 문제이고 그리고 잠재적으로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국가 지도자가 서로 수십 년 동안의 대만 문제에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략적 경쟁 관계를 우리가 새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파트너에게 양쪽을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중의 협력에 있어서 최근의 태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자적 안보 플랫폼을 통해서 공간을 마련을 해서 다른 국가들이 함께 균형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다루면서 양쪽 모두, 미중 모두 안전한 접근 방식을 선택하고 그리고 일반화 같은 그런 위험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 양자택일 혹은 이런 것들은 쉽게 이런 냉전의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미국의
군사를 중국인들에게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강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서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의도를 서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게릿 에반스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인 부의장님 소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패널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쟁 심화는 영내 여러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 그리고 호주 등 여러 국가에 있어 불안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편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혁질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편적인 관점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두 가지 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는 경제적 이익이 놓여 있습니다. 국가마다 중국에 각기 다른 정도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수출의 3분의 1이 중국이 차지합니다. 수출에 있어서 다변화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른 한쪽에 있어서 국가의 안보에 이해가 걸려 있습니다. 많은 국가가 미국과 안보 동맹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오랫동안 영토의 안보가 위협에 처하지 않으리라는 안심을 해주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힘을 뻗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평형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제기했던 질문, 즉 두 국가 중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현실은 어느 누구도 경제와 안보의 이익 가운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충성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경제를 볼모로 삼거나 또는 중국의 충성도 테스트를 위해서 안보를 볼모로 삼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두 강대국들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두 국가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택을 중미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조만간 해야만 하는 것으로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이겠죠. 이러한 전략적 경쟁 심화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램 앨리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부상하는 두 강대국 간의 경쟁으로 인한 위험 요인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교수님의 신간서적 데스티니라는 책 제목과는 달리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위험 요인이지 피할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그런 운명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미 관계의 위험 요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합리적인 계산을 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중국의 그 연수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례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요. 양측이 현대 전쟁의 대가가 끔찍하다는 것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어느 것보다 잃는 것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경쟁의 정도가 극대화되고 있는 지금도 이미 우리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함께 관계되어 있는 국가들이 침착성을 잃지 않은 자가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자국의 이해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과 미국 자체를 본다면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지혜의 시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만 아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양국이 다면적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합치하지 않는 부분은 당분간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이슈에 있어서 협력적 진전이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질적인 잠재적인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다루기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외교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폼페이오 방식이 아니고요. 동남 중국해 문제, 아시아 국가와 미국 동맹, 중국군의 근대화 문제, 그리고 대만 문제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른 이슈들은 교육과 투자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미동도 하지 않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해결이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러한 긴장을 완화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협력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고 미국이 보다 잘 개선된 접근법을 사용하고 또 중국이 마찬가지 방식으로 대응하면 이것이 다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이 가능한 부분은 글로벌, 지역적 이슈들로서 반태, 테러 대응, 해적, 국제범죄, 무엇보다 3대 인간의 생존 문제인 기후변화, 팬데믹, 핵전쟁이 될 것입니다. 팬데믹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예전에 에볼라가 창궐했다가 이제는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서 중국은 제 생각에 유엔 등을 통해서 생각보다 흥미롭고 건설적이며 협력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중국이 소프트 파워가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이 사랑받을 수 있는 소프트 파워 국가가 되게 만들자고 선언했었죠. 중국인들의 마음에 이것이 깊이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쟁 심화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호주와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들이 충분한 외교 역량과 신뢰도를 가진 중견국으로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제가 그 강대국에게 부탁할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모두 국익을 보호해야 하고 증진해야 하며 중국이나 미국 편들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야국가로부터 용납할 수 없는 강요나 보호주의를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중국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를 잘 보여주는 쿼드 같은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저는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생산적인 목소리만 크게 내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 보편적인 서양의 가치가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여기에는 우리가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관점에서 중국의 합당한 이해가 걸려있는 전략적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차원 정책 마련 시 중국의 힘에 부합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합당한 이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 정책 이방가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세 가지 P, 즉 Primacy, Preeminence, Predominance라는 즉 탁월함 그리고 지배적인 것, 우월함 등을 믿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유일하게 지도력을 발휘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것은 동맹과 적과의 관계에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이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초국경 공공재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아까 앞서 묘사했던 것처럼 이러한 분야는 중견 국가들이 창의적이고 활발한 관계를 구축해서 과거에 이미 변화를 전 세계 지역적 차원에서 많이 일궈왔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미 관계가 제로섬 게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어느 국가도 제로섬 선택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내리는 상황을 피하는 것, 그리고 다른 이에게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중국과 미국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려면 목소리를 높여 자국의 이해만을 생각하며 싸우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협조와 협력의 국제주의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한 장관님, 이제 발표 부탁드립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친구이기도 한 앨리슨 교수님과 또 훌륭한 패널분들과 함께 자리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실망스럽게도 야오 센터장님이 언급하셨듯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리셋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희망이 있었지만 제 생각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쟁의 초점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교역에서 기술로 그 무게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혁신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술이 중국에 전수되어서 중국이 미래 기술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새로운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기 위해 기술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디커플링 정책이 그 의도에 맞는 결과를 도출할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중국의 가장 큰 힘은 시장이 거대하다는 겁니다. 기업인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거대한 중국 시장을 떠나기를 바라기는 어렵겠죠. 제가 보기에 미국과 중국은 각각 디커플링을 통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에서 제거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국은 자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오산터 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 이슈도 그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부분에서 중미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양국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양국의 경쟁 구도가 완화되기를 바랍니다. 아시아의 국가가 미국 혹은 중국과 안보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우리가 이 양국 중 한 국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악몽과 같은 일일 겁니다. 사실 이 양국 간 경쟁 심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주체와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여 여러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중미 간 경쟁이 아태 지역의 다자간 협력 구조를 만드는 데 주요한 방해물이라고 생각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중미 간 경제 구도 속에서 새로운 다자틀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할 때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기존의 다자 포럼을 잘 활용하는 것, 이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태 지역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저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지도자뿐만 아니라 러시아, 인도 같은 영내 강대국의 지도자들도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G20 정상회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은 G20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전 지구적 도전 과제와 중미 간 경쟁 속에서 만들어지는 지정학적 긴장의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중미 간 경쟁은 한국의 안보 경제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안착을 위해서 중국과 미국의 협력과 지원은 절대적입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육국이고 미국은 한국의 2대 교육국입니다. 양국 간의 교육 마찰은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중미 간 전략적 경쟁으로 인해 한국이 더 이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드 도입은
중미 간의 문제가 단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미국에 맞춰가는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 미국의 이익을 보호했을 때 미국이 한국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하는 겁니다. 사드 도입이 진행될 때 한국인들은 미국으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동맹국들에 보복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주어서 미국의 편에 섰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상쇄시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디커플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지금 그 결과를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디커플링은 리스크와 기회를 동시에 줄 것입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반면 미국이 중국산 상품을 한국산으로 대체해서 이득을 보는 한국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그 예 중 하나입니다. 삼성은 중국 반도체 시장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통신 장비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 외교를 할 것입니다. 몇 주 전 두 정상 간 회의를 마치고 발표된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문재인 행정부는 약간 미국 쪽에 기울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 성명서에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대만에 대한 언급은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무기 개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밝혀서 한국은 향후 어떠한 사거리 형태이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 협력과 공급망에 있어서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중요한 자재 부문에서 다양한 협력을 강화할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 공동 성명서에 미국 정부가 한국이 미국에 맞추어 나가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한 지원을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동 성명서는 일반적인 한국인의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아산 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가 지난 8월에 있었는데요. 한국이 미, 중 간 한국과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3%가 미국이라고 답했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셨는데요. 네, 알리슨 교수님께서 9개의 조치를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의 대립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데 2개만 말씀하셨는데요. 쿠바 미사일 사례, 그리고 또한 것이 이러한 대립적 경쟁적 파트너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큐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밀실에서 여러 대화와 협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예를 들면은 주피터 미사일 같은 것을 이탈리아와 터키에서 없애는 것들, 이에 대한 쿠바 미사일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길게 언급하고 싶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해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케네디 대통령이 당시에 쿠바 미사일 위기에 확정적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수백만 명의 사망으로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핵전장으로 치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한 일을 나중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로버트 케네디에게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전쟁을 만약에 겪었다면은 역사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것인가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케네디가 유명한 연설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암살을 당하긴 했는데요. 우리가 소련과 우리가 소련을 악이다, 악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나쁘다, 자유는 좋은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선의 편에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관계는 중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는 어떤 합의를 이루는 것, 이를 통해서 전쟁을 전 세계에서 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고 나쁜 것에서 공존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냉전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을 다시 발전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단순히 위기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핫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실무 레벨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서 소련이 동유럽을 통제하는 것을 하루아침에 되돌릴 수는 없게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소련 군사력 통제 하에 이런 동유럽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협이라는 것이 그런 다음에 군축 협상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군사 배치도 하지 않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쟁에서의 어떤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공산주의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립도 없었고, 미사일 위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바로 김성환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대만 문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대만 문제 때문에 어떤 도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이 뭔가 이례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한국 전쟁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앨리슨 교수님, 그 미국의 전가를 들어보면은 중국 공산주의를 없애려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중국과 공존하고 싶지 않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분명 여러 가지 노력 중에 하나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 노력을 드러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중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상기하기 어려운 것이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워싱턴에 전가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진짜 공산주의자들은 베이징이 아니라 매사추세츠에 있다라고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체제는 그들이 전체주의의 단일 정당의 체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야오윤주님, 앨리슨 교수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앨리슨 교수님, 헨리 키신저, 이들이 모두 우리가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존재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공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정계 인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소 미국인들이 하는 일들은 그냥 둘 것은 그냥 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앨리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은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고대 시제에, 그리스 아테네 시대에 말씀하셨죠.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라면은 중국의 부상이라는 것이 어떤 미국인들에게 두려움을 준다라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무슨 두려움을 말씀하시는지. 왜냐하면 중국이 점점 더 커지고 강대해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중국이 다르거나 뭘 악이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은 중국이 강해진다는 것은 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종류의 두려움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종류의 두려움인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 공산주의자들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중국인들은 공산주의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에 이것은 언제나 중국화 되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대로 받아들여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름표를 붙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는 혹은 생각하는 대로 이름표를 붙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아주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훨씬 더 많은 이념적인 그러한 관련성을 주는 것입니다.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말이죠. 예를 들면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든지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라든지 이러한 이분법적인 그러한 특징 잡기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협력하기 향후에 더 어렵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에반스 교수님, 좀 중립적인 입장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대립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앨리슨 교수님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이 커진다는 말씀을 하셨고, 야오님은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중국이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고안해서 만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호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인 이데올로기 이슈를 논의에서 제외시켜서 두 분 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데올로기 이슈는 논의에서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데올로기 논쟁은 긴장만 고조시키고 공동의 협의 지점을 찾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합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대만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중국이 현 상태, 즉 애매한 표현입니다만 그 현 상태로 그저 대만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 주석이 정권을 잡고 난 후 계속 대만 문제는 중국의 자존심에 걸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지속되는 애매한 상황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러한 상태가 2049년의 기념일을 맞이할 때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슈가 중국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중국이 애매한 상태로 계속 지낼까요? 아니면 미래에 대만을 강제 점령하는 것이 불가피해질까요? 네, 야오 교수님. 에반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만 문제 말씀이신가요? 대만이라면은 중국과 미국은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대만을 두고 중국은 궁극적 목적이 통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을 평화롭게 유지하자 이것이지요.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 유지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그 가능성이 결국에 통일로 이어진다라면은 그렇지 않다라면은 평화가 최고겠지요. 통일로 이어진다라면은 평화가 최고겠죠. 그러나 통일이 바로 중국이 원하는 가장 궁극적 목표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통일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시간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현황 유지의 가능성이 통일로 이어지고 만약에 통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줄어든다라면은 미국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전쟁의 위험도 감수할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의 공산당은 공식적인 입장이 평화로운 통일을 원한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는 않겠다. 필요한 경우에 말입니다. 알리슨 교수님, 지금 말씀에 설득이 되십니까? 중국이 무력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대만이 가장 중요한 투키디데스 함정의 예라고 했는데 지금 방금 야오 센터장님께서는 중국은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만약에 대만이 불가역적인 행동을 독립을 위해서 한다. 그렇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그래서 독립국으로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면 대만이 독립국이 되든지의 여부에 따라서 말이죠. 상해 커뮤니케 미중의 외교관들이 이룬 거대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애매모호성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조 바이든 같은 리더들은 갱신할 수 있는, 새로이 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만으로 두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중국과의 어떤 방식으로의 통합, 중국이 희망하는 그러한 방식, 이것이 오늘이나 내일 10년 안에 게럿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49년까지 현 상황이 이어질지 그건 미지수입니다. 등 샤오핑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는 너무 풀기 어려우니까 그냥 두자. 10년, 20년을 두면은 사람들은 똑똑해질 것이고 상황은 변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김성환 장관님,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 성명서를 냈는데 그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편에서는 인상을 남겼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만약 남중국해 혹은 대만 해역 근방에서 군사적 위기 상황이 발발한다면 한국 정부가 군사적으로 미국 편을 설 거라고 보십니까? 동맹국인 미국은 한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상상할 수 있죠. 그러나 먼저 국내 합의가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미국을 지원할 의무가 있지만 먼저 한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벤스 교수님께서 중견국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셨죠. 중미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자간 프레임워크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태 지역에 초점을 두어 구체적인 다자체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성환 장관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정상외교를 통해 대화를 활성화시키는 접근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상회담만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없는 상태라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큰 존재적 위협에 대해 초점을 두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중국은 이미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다른 영내 국가들은 국민들을 동원해 동맹을 만들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중국과 미국과 공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팬데믹 대응도 해당이 되고 핵 문제도 여기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주는 무기 감축 활동에 적극 동참해 왔습니다. 화학무기 무기 테스트 금지 조약을 유엔에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크기가 너무 커서 움직이기 어려워서 협력까지 나아가기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죠. 핵무기를 예로 들자면 국제적인 핵무기 관련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견국의 목소리가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의 목소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러한 길을 걸었었죠. 호주, 한국, 중부, 동부 유럽 국가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핵무기 통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동료 집단 압박,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압박을 주어 방향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우리의 목소리가 그들이 우리의 정책에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집속탄, 지뢰의 경우에 그랬고 중견국이 이러한 움직임과 여러 정책 이슈에 있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중요한 이슈들은
물론 위에서 강대국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아주 중대한 움직임은 맨 위에 있는 큰 지도자들이 주도하겠죠. 그러나 아래에서부터의 압박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중동국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한 대사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복무하셨을 때 믹타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셨는데요. 믹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이 다자간 협의체 활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에바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G20 회담을 했을 때 그 당시 미국과 중국의 목소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한국, 호주, 멕시코, 터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들이 자국의 목소리를 조율해서 양국의 경쟁이 극화되는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잘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했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당시에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모두 중미 간 경쟁 심화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완화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믹타와 같은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미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앨리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쟁에 기반한 파트너십이 가능하죠. 중국과 미국이 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어 공존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견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호주가 협력하여 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대량 살상 무기 같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면 교육과 기술 부문에서 미중 간의 경쟁을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무슨 일이 있어도 미중 간의 충돌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지정학적 가치가 있는 부분에서 이러한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정치로 인해서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국내 정치를 다루는지가 이 모든 것에 성패에 영향을 줍니다. 국내 정치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실천할 수 있다면 미중 간의 전략적 협력이 가능하고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매우 유용한 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